예,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헌재와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려있는 탄핵 심판 심리와 국정농단 수사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설 연휴 동안 특검 대면 조사와 헌재 심리에 대비해서 법리 검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시기가 빨라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설 연휴에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소환됐고 또 정유라 씨 2대 특혜와 관련해서 최순실의 조카죠, 장시호 씨, 김경숙 전 2대 학장도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6번째로 이제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관제 데모 요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 같아요. 아무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건이라고 예상을 많이 못했는데 특검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된 그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이 규명이 안 되면은 장관선에서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좀 규명하려고 불렀던 것 같고 이제 과거와 달리 오늘 소환한 건 6번째 소환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8월 달인가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그 2차 서울고법 항소심이죠. 거기에서 내라는 무죄를 서울고법에서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무수석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고엽재전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 규탄 집회를 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규명하려고 오늘 특별히 또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등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같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과연 대통령하고의 관련성을 추궁하면서 관제 대목까지 같이 오늘 한번 심리를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 오늘 강압 수사를 이유로 또다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의 브리핑 내용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근데 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사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글쎄요, 최순실 씨의 의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묵비권하고 계속해서 소환을 불응하는 것은 사법부 예컨대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강압성을 부각시켜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본인 재판에 많은 걸 진술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연결점이 어디 나오냐면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의 과정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계산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대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불응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결국엔 특검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 가장 큰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이나 대통령 관련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라면 검찰도 곤혹스럽죠. 특히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출두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덜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를 받을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뇌물수수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오늘 부르는 이유가 특별히 또 미얀마의 OD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까지 오늘 플러스돼서 그 부분을 좀 캐물으려고 부르는데 오늘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형태로 검찰과 최순실 씨가 계속
뭐 안 나오고 부르고 또 뭐 거부하고 또 체포해가지고 불러들여 묵비권 행사하고 이러면 말이죠. 예. 정말로 소명의 기회가 적어지고 사법부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질 겁니다. 이래서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풀어야 될지 일단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네, 저희도 뭐 뉴스 이제 많이 다루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재청구 여부입니다. 재청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여론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차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추가 증거가 나왔느냐 여부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영장 재청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추가해서 법원이 영장의 기각의 사유로 내세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느냐의 여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추가 증빙 자료와 지금 법원이 지적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뇌물을 수수했어요. 근데 이제 제공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용 이 부회장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고 수수한 사람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 지금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조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아마 그 자료를 갖고서 이 재청구할 것인지를 판단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수사에 박차를 가는 특검의 최종 목적지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될 텐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또 대통령 대면 조사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하거든요. 언제쯤 이뤄질지 또 이뤄질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늦어도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다음 주간 그 사이에 아마 되지 않으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 기준일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조사를 해야지 그동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간접이든 직접이든 직접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거 관계에 대해서 검찰에 좀 소명이 부족했다는 거고 또 법리적 다툼에 비춰봐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 인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었고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을 해내야지 다시 한번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당한 논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한 그런 보강 자료가 없으면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더 특검을 어렵게 하고 또다시 기각되면 말이죠. 정말 헌재의 탄핵도 어려워질 만한 상당히 좀 이게 핵심인데 탄핵을 하고 있는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대면 조사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하고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 주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아무래도 제3의 장소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죠. 제3의 장소. 왜냐하면 지금 뭐 보안 같은 거, 뭐 이런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면 조사 이전에 이제 사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서 이제 대면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그만큼 실행이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법리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석구석 일종의 이제 서지컬하게 필요한 영역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내세운 논리가 이것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그 부분만 하겠다는 건데 아마 그것도 실행이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면 조사 이전에 필요로 한 모든 증인들과 이 일종의 진술들을 다 받아놓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아무래도 운명의 2월을 앞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물론 청문회와 뭐 특검 조사는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청문회도 일단 잘 피해 나간 우 전 수석이 특검 조사도 과연 잘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인 건지 걱정도 좀 되고요.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도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또 지난번에 서울지방
법원의 일반 검찰 수사 예.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라든지 또 답변 태도 이런 걸 보면은 뭐 특검이라고 해서 법을 가장 잘하는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수석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는 한은 또 모르쇠 전략으로 가고 최대한 피할 것이다. 예. 또 특검에 출두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인 적도 없고 또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구인해서 끌고 와야 되겠다는 특검의 의지하고 또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그런 뭐 카드를 갖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예.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런 태도 변화가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없으면은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또 법망을 피해가려고 이번에도 모르쇠 전략으로 가고 최대한 특검 출두를 미룰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유라 씨 이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장시호 씨, 또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이 예.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잖아요. 정유라 씨의 소환이 미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늘 밤인가요? 아마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30일 더 이제 이렇게 이제 운신에 그거를 제약을 하는 것을 예.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려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그 재판을 걸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버지면 딸이 그러고 있으면 달려가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럴 텐데 이 집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뭐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형태로든 귀국을 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시민으로서 그런 이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달까지는 아무래도 좀 소환이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내일이니까 하루 남았는데요. 3월 13일까지는 좀 결론을 내라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건 뭐 헌재 소장이 당연히 퇴임하면서 본인이 내일 퇴임하고 또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하면 7명으로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판결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은 7명이라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 가지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를 했을 때 네. 과연 그거를 어떻게 헌재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러나 또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은 예. 변호인을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변호인이 입회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네. 지금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일 아마 퇴임하면서 고별사를 할 텐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거는 전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도 이상한 것이 국회가 할 역할이 뭐예요? 그런 후속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미비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비판만 하고 빨리 지금 결론만 내리라고 그러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 역시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왜 그거 임명을 못합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대행의 임무가 있는 국회에서 이거를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니면은 임명 동의안을 거부하면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국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후임 임명권을 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한대행이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 사실은 권한대행은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줘서 이제 권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유고시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대신하는 거죠, 권한을. 네. 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이에요. 지금 헌재 이제 재판관은 네. 이 헌법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사실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상 국회 인준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야권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헌재 재판 박한철 재판 소장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헌재는 9명의 어떤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합의된 의사결정이다라고 본다면 이정미 대행이 한다고 해도 그 관행이,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예컨대 대통령 대리인단이 굉장히 흔들기를 하잖아요. 39명을 이제 증인을 내세우고 무슨 중대 결심을 한다. 여기서 헌재가 이것을 관통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위상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1987년의 헌재는 1987년의 민주화의 산물이에요. 그 이전에 위원회 형태로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관통해내지 못한다 하면 사실상 상당히 크게 헌재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장이 지금 물러난다고 해도 이 진행 과정은 계속해서 관철해 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그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을 데드라인인 것처럼 못을 박아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분은 보십니까 혹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그 정치적, 국가적, 역사적 그런 의식을 잘 새기고 자기들의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어진 법리적인 해석만 하면 돼. 정치적인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시간에 쫓기면서 합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런 상태로 특검에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실하고 증인들 출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법리 논쟁하는 그런 부실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황교안 권한체제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헌법 질서에 초석을 다지는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미비한 상태에서 빨리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일부 정파들이 정권을 빨리 가져오겠다는 그런 정파적인 목적으로 자꾸 빨리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판단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런 판결문을 써야지 너무 정치적인 그런 해석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헌재의 몫이다. 이거를 뭐 누가 한다. 지금 뭐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헌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한 재판관이 나는 일독을 다 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거의 휴일 없이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다, 느리다 이 부분은 밖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즉 헌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본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헌재가 실질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게 우리는 그것을 맡겨놓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스케줄을 따라서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3월 13일 우리가 이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과정을 지금 거쳐오고 있다.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근거해서 저는 3월 13일 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절차상의 문제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내용에 충실한 그런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달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 분명히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 급하다. 아직 안 됐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아마 헌재 앞에서 가서 얘기하면 아마 박한철 소장이 무례하다.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3월 13일 이전에 정말 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헌재 묘수가 나올지도 일단 궁금한데요. 저희가 상황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도 이제 설 연휴 지내시면서 밥성머리 민심을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튼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이후에도 그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랄까요?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이후에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지금 못 만들고 그 국민들과 대면하면서 결정적인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설 민심이 지금 내일쯤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겠죠. 설이 끝나면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 앞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나름대로 지금 비전을 갖고 전략을 갖고 움직였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표 그 30대 초반 그 선은 유지되겠지만 다른 후보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진하게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빅테크노나 현실화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또 앞으로 대선의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중에서 과연 반기문 총장이 완주를 한 것인가, 안철수 대표가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인가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기문 총장도 지금보다는 예. 조금 나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특별한 변수가 있어야지 지지율 변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기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본인이 잘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 후보들이 뭔가를 못 보여준 그런 결과, 상대적인 어떤 그 이익의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안정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예. 그러면서 약점을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예컨대 폐쇄적이다, 패권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재 영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정책이 좀 더 이제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안보를 강화하고 무슨 신성장 동력 정책을 제시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을 중도층으로 좀 외연을 확대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예. 좀 더 굳히기에 들어가는 어떤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기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2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데 이재명 성남시장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만큼 이 당내에서 2위 경쟁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치열하죠. 이게 제일 재밌는 관건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뭐 아무래도 탑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비문 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결국엔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 뭐 이렇게 이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봐서는 확장성 측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조금 더 크지 않나. 네.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비문에서 2등을 이제 안희정 지사 후보가 됐죠. 이미 이제 예. 선언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결선 투표제에서 사실은 어떻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대회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아마 설 이제 밥상에서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총장도 그렇겠습니다만 제3지대와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융합이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버린 카드는 아니다. 물론 지난번에 국민의당에서 자강론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독자적으로 가가지고 뭐 권력을 획득할 확률은 없어요. 누군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 또 얼마 전에 박지원 현 국민의당 대표가 뭐 커튼은 내리는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론도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친문 패권 조요가 싫어가지고 나와서 독자적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호남에서 지역구만 23석을 확보한 그런 정당입니다. 박지원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호남과 충청의 연합에서 만든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서 반기문 씨가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듯이 예.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그다음에 반기문의 충청 대망론을 합해서 뉴 DJP를 한번 신의 예. 정권을 만들어보자. 예. 권력 연합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어떤 무슨 수로 권력을 잡을 그런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철수 씨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관욕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